연준이 보는 물가는 사실 안정이 되고 있는데 복병은 지금 두 가지 지금의 이 박스권을 뚫고 또 다시 상승 내리를 재개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사실은 지금 물가보다 높아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런 매력적인 자산들이 수익률이 떨어져 주면은 그래야 이제 이모저모로 돈이 흘러나올 것 같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그로스힐 자산운용 김태홍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FOMC 회의가 이제 네. 며칠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네.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금리에 쏠리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근데 이 미국의 연준만이 아니라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금리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방송 나갈 때 이미 이제 FOMC 끝났을 수도 있는데 미국은 이제 9월 동결은 확실한 거고 네. 이제 11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코멘트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적어도 유로존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이제 22금리 올려가지고 4.5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거의 뭐 막바지까지 온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물가 압력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 긴축이 끝났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영국이나 뭐 이런 쪽 그 뭐 독일이나 물가가 거의 6%대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높기 때문에 22도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그 이번에 그 연준 FOMC에서도 그냥 좀 매파적인 금리 동결 뭐 이 정도로 시장은 기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건 그 얼마나 매파적이냐라는 그 말에 따라서 이 증시가 많이 휘둘릴 것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는 뭐 동결이 거의 확실하게 가고 있으니까 코멘트가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많은 여지를 남겨놓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물가가 많이 안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코어 물가, 핵심 물가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어 CPI도 4.3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나 이런 거 봐도 4.2로 좀 둔화될 거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보는 물가는 사실 안정이 되고 있는데 복병은 지금 두 가지 크게 보면 이제 뭐 유가와 같은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이제 코어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유가가 뭐 거의 90불 후반 뭐 100불까지 가면은 또 연준에서 이쪽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가처분 소득을 갖다가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지금 연말까지는 핵심 물가 지수나 코어 PC 이런 쪽이 더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코어 CPI나 PC는 이제 좀 둔화가 되는 추세는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어놓긴 하는데 이런 이제 물가 상승 요인들을 잘 모니터링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임금은 지금 하향 안정이 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국 자동차 노조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파업을 강행하고 그 다음에 임금 인상 요구안 같은 경우도 거의 뭐 3년간에 걸쳐서 40% 정도를 올려달라라는 식의 이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산이 된다 그러면 노조별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물가를 쉽게 떨어뜨리지 않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더 갖고 이제 만약에 이제 문구 자체가 예를 들어 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라는 식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미리부터 금리를 동결했다 하더라도 미리부터 이렇게 그 효과를 반감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시장이 금리 동결이라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서가 붙느냐, 코멘트가 붙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FOMC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미국도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을 지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이 박스권을 뚫고 또 다시 상승 내리를 재개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그 국채 금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11월 달에 가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렸구나.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FOMC에 올린 게 마지막이었구나라는 인식이 커지면은 그러면은 주가가 다시
박스권을 깨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제일 크게 유동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제일 뭐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요약한다 그러면은 경기, GDP 성장률하고 그다음에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GDP 성장률은 생각보다 미국도 훨씬 좋고 전 세계적으로 좀 나쁘진 않은 편입니다. 경기는. 그런데 반면에 유동성은 계속 전체적으로 미국의 국채 발행이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시중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유동성 제약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보려고 그러면은 지금 뭐 미국 국채 10년물 4.3%에서 4% 밑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완연한 이자율 하락 또는 이제 그거를 촉발할 수 있는 물가 둔화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이 생기면은 그때는 조금 슈팅을 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그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그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앞서서 이제 시장 해봐야 한 번밖에 더 못 올리지 않겠냐. 그게 이제 11월 금리 인상에 네네. 대한 이것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마지막 시그널이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호재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있게 될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어떤 그 기준이 돼야 될지. 네. 일단 물가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저도 좀 예측하기 어렵고 좀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그냥 저희가 보고 있는 명목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작년 7월이 한 9.2% 정도 됐었고 계속 빠져서 1년 내내 빠져가지고 3%까지 찍었다가 지금 이제 3.7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년은 워낙 높은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높은 기저 효과가 있어가지고 YOY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향 안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끝났거든요. 그 기간은.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핵심 물가 지수로 보더라도 작년 10월 달이 고점이었어요. 핵심 물가 지수.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제 9월이지만 10월 달 넘어가서 11월 달에 보는 물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더 떨어지는 걸로 계속 보이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효과들, 작년의 기저 효과들은 다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12월부터는 전월 대비 이제 진짜로 올라가느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자신이 없고 좀 예측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차트 중에 물가 관련한 것들을 몇 개 이제 그려봤는데 네. 지금 이제 물가만 그려본 것 중에서 임금 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 물가에 큰 반영을 해주고 있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그렇죠.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잘 아시다시피 주거비까지도 제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워낙 주거비가 이제 높게 있어서 안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제외한 건데 이 부분을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로 그린 이 그림인데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도 이제 많이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사실은 지금 물가보다 높아요. 그래가지고 작년 동기 대비 거의 5%씩 계속 임금을 올려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천천히 둔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소비를 담당하는 부분들도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하우징 쪽에 그러니까 이제 쉘터라는 그 항목으로 돼 있는 부분이 거의 40% 이상 CPI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이제 여기 렌트 물가를 보더라도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OER이라고 해가지고 왜 그 임대 사업자들이 내는 그 물가도 또 좀 둔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물가가 좀 하향 안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면은 물가 얘기 나와서 근데 이제 물가는 1년 내내 떨어졌다 그러는데 왜 명목금리는 왜 안 떨어지지?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금리 같은 경우 지금 국채금리가 이제 시중금리잖아요. 4.3% 정도 10년물이 있는데 네. 사실 물가가 그렇게 떨어졌으면 원래 명목금리라는 거는 실질금리 더하기 그다음에 물가잖아요. 근데 물가 떨어진 부분을 반영을 잘 안 한 부분이 뭐냐면은 실질금리가 더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지금 제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같이 그려놨거든요. 네. 미국의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근데 이제 빨간색 선, 그러니까 파란색 선이 실질금리인데 마이너스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다는 거였죠. 나쁘다가 최근에 보시면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진 부분을 실제 경기들이 더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거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냐면은 실질금리가 이렇게 좋다는 거는 경기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GDP도 계속 미국에서 상향 조정됐었잖아요. 이 부분이 안 떨어지니까
이제 명목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명목금리가 안 떨어진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유동성을 나타내는 이 부분이 긴축 효과를 이미 좀 상당 부분 갖고 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9월 달은 그냥 멈추고서 한번 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제 11월 달에 가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보고 있는 물가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요인들이 있으면은 또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겨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증시가 하반기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또 사실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좀 양쪽으로 의견이 갈리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는 뭐 추세적으로 우상향 상승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유지된다. 네, 그래서 이제 5월, 6월 때 주가 조정이 일시적으로 있었고요. 또 다시 올라가다가 8월, 9월 지금까지 이제 일시적인 조정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조정이 있는 거는 좀 당연한 부분이 유동성을 제가 압박을 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왔어요. 3.8에서 지금 4.3까지 올라온 상태라서 지금 증시로 자금이 더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채 발행 등 해가지고 자금이 어떻게 보면은 QT 역할, 그러니까 소모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밀고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밀고 가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지금 그러려면은 경제 지표가 지금처럼 뜨겁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2분기까지 미국의 GDP가 원래 1분기 2.0, 2분기 2.4였는데 이제 사양 조정 돼가지고 2.1. 그 다음에 3분기 보고 있는 게 3% 정도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GDP 나우가처럼 이제 포캐스트 잘하는 클리브랜드 연준 같은 경우는 거의 4.9% 정도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이. 그리고 오히려 이제 4분기는 조금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경기 지표들이 약간씩 미스하면서 나오는 게 주가 상승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큰 폭으로 미스하면은 또 경기 침체 얘기 또 나와서 안 되고 약간 이제 예상치보다 살짝씩만 안 좋게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증시 쪽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그런데 한국 증시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주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국계 자금들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멈췄다는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달러 강세나 그 금리 부분이 지금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지금 미국에 지금 단기채 갖고 있으면요 5.5% 줘요. 그러니까 예, 요새 예. 주식으로 저 기대 수익률 그렇게 그 큰 돈 굴리는 기관들이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 기준으로는 기대 수익률 6에서 7%거든요. 1 나누기 PER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배당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인데 그러려 그러면은 그런 매력적인 자산들이 수익률이 떨어져 주면은 그래야 이제 이모증으로 돈이 흘러나올 것 같거든요. 중국도 좋아지는 거 확인을 더 해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국 기준으로도 거의 연말 정도 되면은 한국은 좀 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지수 레벨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 아마 초서부터 그 금리 미국 금리 그 10년물 장기 국채 한 3.7 정도 선에서 이게 좀 고점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랬다가 이제 지금 한 20%, 30% 이렇게 마이너스 보는 분들이 꽤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에 그렇죠. 대한 걱정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우리 사실 3%대 후반은 가지고도 SVB 같은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근데 이 4%가 넘는 금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여러 달 유지가 됐을 때 또다시 터질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은 없겠느냐. 예. 그건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근데 아직 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뭐 가을 겨울에는 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6월 달인가 스트레스 테스트 연준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별 문제는 없었어요. 큰 시중은행들은. 근데 중소형 은행들은 뭐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다 정도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나 이런 펀드 같은 경우에도 만기가 다가올수록 이제 연장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상환을 못 해주는 그런 뉴스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큰 대세 또는 은행들의 전체 시스템을 건드리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은행에 사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보다. 그런 부분이 있고 부채 비율도 전체적으로 좀 낮아진 상황이라서 가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10년 전 대비해서는 부채 비율이 한 30에서 40%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고생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믿는 미국의 국채, 가장 그 안전한 전 세계에서 안전한 미국의 국채인데 지금 평가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만기까지 보유를 안 하는 전략을 많이들 하시고 이제 장기채를 사신 것 같은데 뭐 저희도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건 기다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FOMC 얘기도 하면서 제가 도표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자료 한번 잠깐 또 띄워주시면 지금 이제 연준에서 점도표가 이번에 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나와서 이제 작년 6월 달 대비 9월 달은 어떨 것 같은지를 이제 여기는 메릴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한 자료를 제가 붙여놓은 건데 사실 9월 달은 약간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올해 말에 그 금리는 5.6%를 보고 있어요. 네, 이거는 안 바뀔 것 같은데 내년 말이 중요하죠. 24년 말 보면은 지금 이제 6월 달에 4.6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정책 금리를.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바꿀 수도 조금 높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곧 알겠죠. 내모레. 그렇지만 4.6을 보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5.6을 보고 있잖아요. 올해 말에. 네. 거의 1% 포인트 정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바뀌더라도 뭐 한 70, 80bp 정도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둔화돼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물가가 안정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국채를 장기 국채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이제 내년에 가면은 평가 손실들이 빠르게 줄어들거나 오히려 지금 이제 분할 매수하기 딱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긴 또 지금이 정말 진짜 네. 그 뭐죠? 매수해야 될 시기 아니냐 채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분할 매수는 굉장히 확률이 높은 전략인 것 같아요. 단 그 투자 기간을 6개월 잡고 하시는 분들은 장담을 전혀 못할 것 같고 한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2년 정도의 투자 이 인베스먼트 허라이즌을 갖고선 투자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높은 금리가 뭐 거의 30년 만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다 자연스럽게 둔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국채 30년물짜리를 샀는데 금리가 1%만 떨어져도 듀레이션상 1% 떨어지면 22% 정도의 수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채 투자 한 1년 투자해서 22% 나면은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장담은 못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할 매수에 약간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그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온다 해도 이 고금리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네. 그래도 지금 그 미국 정부 연준은 지난번 SVB 때도 그랬지만 어떻게든 그걸 억누르려고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동의하시죠? 그렇죠. 네. 네.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유럽도 10회 연속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럽에서도 요새 계속해서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도 그렇게 부작용으로 터졌는데 펀더멘털이 조금 더 약한 유럽에서도 그럼 유사한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유럽도 역시 그렇게 계속 누를 수밖에 없는 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냐 아니면 미국하고는 좀 환경이 다를 수 있냐? 그러니까 하도 요새 불안하니까 어디서 위기가 터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충분히 뭐 유럽도 저희가 뭐 다 뒤져볼 수 없어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두 가지를 보면은 이제 유럽은 미국보다는 사실 빨리 회복이 됐었어요. 경기 센터멘트나 뭐 소비 심리나 빨리 회복이 됐다가 지금 완전히 둔화가 돼 버려 가지고 예상치를 하회하는 게 이제 미국보다는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동안에 좀 늦게 시작한 ECB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그냥 금리를 추격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4.5까지 왔잖아요. 네. 저번 달까지 올려버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랑 1%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원래 2% 차이 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거칠게 온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근데 물가가 안 잡히니까 물가가 6%대 있고 영국, 뭐 독일 이런 메이저 국가들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리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리스크로 해놓고 그 대신 이제 그러면은 정부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보면은 이 사례를 봐야 돼요. 크레딧 스위스가 망했을 때 UBS가 합병시켰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보정해주고 추가 손실이 나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서 했는데 결국은 지금 다 좋아졌거든요. 그냥 엄청나게 크레딧 스위스를 싸게 먹은 효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어차피 뱅크런 해봐야 갈 데가 없어요, 돈이. 다른 뭐 메이저 은행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다음에 또 그런 은행이 생기면은 그거는 M&A 해가지고 그거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 메이저 은행들이
미국으로 따지면은 뭐 JP 모건이라든지 뭐 그런 다른 은행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그 뒤에 보증을 좀 서주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금리가 좀 떨어지면은 해소되는 문제가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국채에서 문제들이 평가 손실들이 그렇죠. 생긴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년 언제쯤, 뭐 내년 말 정도 가면은 사실은 좀 많이 둔화돼 있겠죠. 그래서 많은 리스크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그런 어떤 새로운 고금리로 인한 금융 위기에 대한 고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중국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 들었었잖아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당연히 안 좋죠.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이제 건설 디벨로퍼들이 많이 이제 부도의 위기에 있는데 사실 이제 요거는 정부가 3 레드라인 정책을 피면서 이쪽 죽이기를 계속 했던 거거든요. 한 2년, 3년 차 된 거잖아요. 3년 차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여파가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건데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첫째는 그 다음에 경기가 살아나느냐가 중요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중국이 지금 뭐 한 일주일 전까지만의 컨센서스만 해도 야, 중국 투자 왜 하냐 돈 다 빼 이래가지고 사실상 외국 자금들도 엄청나게 나갔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차트 하나 이제 올렸는데 뭐냐면은 한번 보여주시면은 근데 저번 주에 갑자기 뜬금없이 되게 특이한 리포트가 왔는데 JP 모건에서 보낸 리포트거든요. 저희 받아본 건데 중국의 GDP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3분기랑 4분기를 그래서 야 얘네가 왜 상향 조정했지를 봤는데 보면은 이제 3분기를 이제 원래 4% 초반 보다가 5.3으로 상향했고 이제 4분기도 4.5 보다가 4.9%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중국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산업생산 지표 그 다음에 리테일 세일즈 이런 부분인데 꼬리를 들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저번 달부터. 네, 그래서 턴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좀 이런 이제 글로벌 IB들이 약간은 여기 추세 도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초기지만 그 이유는 정부가 정부 스탠스를 이제 바꾸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굉장히 금리 인하나 재정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수적이었던 정부가 지금 얼마 전에 25bp 그 지준율을 낮췄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없잖아요. 거의 뭐 제로예요, 제로 인플레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쓸 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이런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 재정 정책의 힘은 별로 없지만 통화 정책에 있어 가지고는 금리를 낮춰가면서 유동성 공급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한 달 전부터는 유동성이 좀 빠르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착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이제 환경 컨퍼런스에 저도 연사로 참여하면서 같이 참여했었던 분이 골드만삭스의 티모시 모라고 아시아 수석 전략가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이제 그분 의견을 들을만 하죠. 왜냐면 아시아 전체를 총괄하면서 중국 데이터를 많이 보니까. 근데 그분도 한국을 오버웨이스로 했고, 일본도 했고, 중국도 투자 의견이 비교적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중국이 12배, PR 12배까지 와서 너무 싼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자금이 연초에 들어갔던 자금이 그 이상으로 다 빠져나갔다 중국에서. 네. 정부의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언와인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많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중국이 일단 좋아진다고 하면은 예. 어쨌든 거기 낙수 효과 우리 한국 경제도 영향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이제까지 계속 우리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 네. 전부 좀 완화돼 가고 있거나 예. 아니면은 다 해결 가능한 고민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조심스럽긴 합니다. 사실 뭐 중국도 이제 뭐 터질 수 있는 또 디벨로퍼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이제 계획한 거는 질서에 있는 퇴출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로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중국의 회복을 그 큰 경제가 한 방에 확 좋아지기는 힘드니까요. 천천히 보면서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좋아지는 게 보여야 한국이 직접적인 수혜도 있겠지만 그건 오래 걸리고 오히려 이제 이머징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거는 중국 보고 먼저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EM으로 자금이 올라오려면 중국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돌았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EM으로 돈이 우리나라의 돈으로는 우리나라 증시를 올리는 한계가 좀 있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